그 차 타지 마세요. 가장 믿었던 아내와 친구가 나의 목숨을 노린 그 순간 타지 마세요. 라는 아이의 외침으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구한 아이의 정체를 쫓기 시작한 그는 곧 배신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장롱 속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엔 확실해야 해. 브레이크 라인을 완전히 끊어버려.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주차장,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나직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정비공의 작업복을 어설프게 걸친 남자가 검은색 최고급 세단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값비싼 코트 깃을 세운 여자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사고처럼 보여야 하니까 조심해서.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으면 곤란해. 걱정 마. 이쪽 일은 내가 전문가잖아. 이 정도 경사로에서 이 속도로 내려가면 첫 번째 코너를 돌기도 전에 끝장일 테니까. 남자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이마를 닦으며 음흉하게 웃었다. 여자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완벽한 살인 계획이었다. 같은 시각 그 차의 주인이 될 권시연은 도시의 심장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에서 홀로 서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값비싼 실크 가운을 스쳤지만 그는 그보다 더한 한기를 내면에서 느끼고 있었다. 20해가 흘렀다. 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없어 끼니를 걱정하던 25의 청년은 이제 연 매출 수백억을 주무르는 거대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손바닥에 남은 희미한 굳은 살 자국만이 그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지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명예,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백 평짜리 집까지.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20해 전보다 더 공허했다. 사장님, 벌써 나오셨습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시연이 천천히 돌아봤다. 이른 새벽부터 건물을 관리하는 나이든 경비원이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시연은 굳이 함께 출근하는 수행비서나 집안일을 돌보는 가사 도우미보다 이 무뚝뚝한 경비원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겼다. 고맙습니다. 잠이 일찍 깨서요. 요즘 계속이 시간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지요? 경비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걱정. 그에게 걱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남아있던가. 은행 잔고는 매일같이 불어나고 있었고 오늘 확정될 계약만 해도 수천억 원 규모였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아니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허전했다. 그냥 새벽 공기가 좋아서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연은 다시 도시를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가족과 함께 단란한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시연의 아침은 언제나 혼자였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너무 넓었고 너무 조용했다. 사장님 책상에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던데. 혹시 대학 시절 사진이십니까? 경비원의 말에 시연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어젯밤 서재를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앨범 속에서 발견한 사진이었다. 아, 그 사진 말입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찍은 사진이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한 여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다. 서지수. 그의 첫사랑이었다. 돈은 없었지만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낡은 자취방에서 미래를 꿈꾸며 웃던 시절.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헤어져야 했던 여자였다. 참 좋은 추억이시겠습니다.
사진 속에서 정말 행복해 보이시던데. 경비원이 따뜻하게 말했다.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성공이나 돈보다는 그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유 없는 행복이었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때만큼 웃을 수 없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의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재개발 사업 계약을 최종 확정하는 날이었다. 그는 빈 찻잔을 경비원에게 건네고 서재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자 어젯밤 꺼내둔 낡은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의 자신은 정말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억지로 만든 비즈니스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미소였다.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맑은 눈빛과 꾸밈 없는 웃음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때는 정말 단순했지. 시연이 혼잣말을 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오는 동안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아내 나채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여보, 오늘 저녁에 윤 상무님이랑 식사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중요한 사업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 기다리지 마요. 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윤태민 상무. 그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15년간 함께 일해온 파트너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 채린과 태민이 유독 자주 만난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채린은 항상 태민을 윤 상무님이 아닌 태민 오빠라고 불렀다. 단순히 일 때문이겠지. 시연이 스스로를 애써 위로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와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연은 낡은 사진을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오늘 있을 중요한 계약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다. 마치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었다. 그것이 좋은 일일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일일지 시연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이 그저 평범한 하루가 아닐 것이라는 강렬한 직감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단단히 조여매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죽음의 함정을 향해 걸어갈 준비를 마쳤다. 오전 9시. 권시연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의 15년 지기 파트너이자 회사의 상무인 윤태민이 사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시연아, 오늘 정말 큰 날이구나. 윤태민이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시연은 왠지 모르게 그의 웃음이 가면처럼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래, 우리가 처음 그 작은 지하 사무실에서 꿈꿔왔던 순간이야. 그런데 채린 씨는 어때?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시연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한 듯 물었다. 그 순간 윤태민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시연은 놓치지 않았다. 아, 그냥. 투자 상담 같은 거 좀 해주고 있어. 채린 씨가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더라고. 태민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시연에게는 그 대답이 석연치 않게 들렸다. 그래?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하던데. 아마 너한테는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거겠지. 자, 이제 슬슬 출발해야지. 중요한 계약에 늦을 순 없잖아. 태민이 시연의 어깨를 툭 치며 재촉했다. 오전 9시 30분. 시연은 출발 준비를 마쳤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사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5년 넘게 그와 함께 일해온 김 기사가 사장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시연은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충직한 비서인 박현우 실장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지하 주차장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두웠다.
시연의 전용 차량인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깨끗하게 세차된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르게 주차장 한쪽 구석의 두꺼운 기둥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8살 남자아이 이은호였다. 어젯밤 은호는 이 건물에서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일을 마칠 때까지 주차장 구석의 경비원 휴게실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 어젯밤에는 화장실을 가려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 정비공 옷을 입은 남자와 값비싼 코트를 입은 여자가 시연의 차 밑에서 속닥거리고 있었다. 은호는 너무 무서워서 기둥 뒤에 숨어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 이번엔 확실해야 해. 브레이크 라인을 완전히 끊어버려. 사고처럼 보여야 하니까 조심해서. 은호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아주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할머니의 일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나왔다가 어제 그 차의 주인인 사장님이 차에 타려는 것을 본 것이었다. 은호는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 아저씨가 저 차를 타면 죽을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김 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시연이 막차에 오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저씨, 그 차 타지 마세요. 갑자기 등 뒤에서 터져나온 아이의 절박한 외침에 시연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작은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기둥 뒤에서 뛰어나와 그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뭐라고? 시연이 당황하며 물었다. 김 기사와 박현우 실장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 차 절대 타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은호가 숨을 몰아쉬며 간절하게 외쳤다. 그 작은 손이 시연의 비싼 정장 재킷 자락을 꽉 붙잡았다. 이 아이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 기사가 당황하며 아이를 떼어놓으려 했다. 꼬마야, 장난하는 거니? 우리 지금 아주 바쁜 일이 있단다. 박현우 실장이 애써 웃으며 아이를 달랬다. 하지만 은호의 표정에는 장난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위험하다고요. 어젯밤에 나쁜 사람들이 이 차를 망가뜨리는 걸 제가 봤어요. 은호가 시연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울먹였다. 그 작은 눈망울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어 보였다. 시연은 혼란스러웠다. 20해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다. 8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차를 타지 말라고 하다니. 사장님,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박현우 실장이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초조하게 말했다. 계약 장소까지는 차가 막히지 않아도 30분이 빠듯하게 걸리는 거리였다. 하지만 아이는 시연의 옷자락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 작은 얼굴에는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아저씨, 제발 제 말 믿어주세요. 그 사람들, 브레이크를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시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브레이크를 끊어버린다. 아이가 지어내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섬뜩한 단어였다. 시연은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빛만 보고도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나름의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이 아이의 눈빛은 진짜였다. 꼬마야. 시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은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박 실장과 김 기사가 더욱 당황했다. 정확히 뭘 봤다는 거니? 어젯밤에요. 두 사람이 아저씨 차 밑에서 뭔가 자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고.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다. 사장님, 설마 정말 이 아이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이건 그냥. 박 실장이 믿기 어렵다는 듯 말했지만 시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봤니?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여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남자였어요. 여자가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오빠. 그 한마디가 시연의 머릿속을 망치로 내리쳤다. 아내 나채린이 윤태민을 부르는 호칭. 사장님, 이러다 정말 늦으시겠습니다. 계약이. 박현우 실장이 거의 울상이 되어 외쳤다. 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다. 아주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감지되었을 때는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었다. 박 실장님. 시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네. 회사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있습니까? 네. 아, 저기 영업팀에서 쓰는 세단이 한 대 있습니다만. 그 차로 가겠습니다. 시연의 단호한 결정에 김 기사가 경악했다. 사장님,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그런 차를 타고 가시다니요. 목숨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습니다. 시연이 은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이는 그제야 안도한 듯 긴장이 풀린 표정을 지었다. 박현우 실장이 허둥지둥 달려가 영업팀 차량 열쇠를 가져왔다. 평범한 흰색 중형 세단이었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은호예요. 이은호. 은호야.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아저씨가 아주 큰 위험을 피한 것 같구나. 시연이 은호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 조심하세요. 은호의 마지막 말에 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낯선 세단 뒷자리에 올라탔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내내 그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은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누가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걸까? 오빠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영업용 세단을 타고 가는 길은 아슬아슬했다. 평소 타던 최고급 세단과는 승차감부터 달랐지만 지금 시연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장님, 정말 신기한 일이 다 있네요. 조수석에 앉은 박현우 실장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저도 제 직감을 믿어야 할지 그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지.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은호. 그 맑고 절박하던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오전 10시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시연 일행은 계약식 장소에 도착했다. 이미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권 대표님, 늦지 않게 오셨군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상대 측 대표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었다. 계약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 계약서에 양측 대표가 서명하고 기념 촬영까지 마쳤다. 시연의 회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막 돌아가려던 순간 박현우 실장의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네, 보안실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시연에게 달려왔다. 사장님,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침착하게 말해요. 방금 보안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장님 전용 차량을 점검해 본 결과 브레이크 라인이 의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명백하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 아이 이은호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럼 정말로 누군가 일부러 네. 전문가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그 차를 타시고 주차장 내리막길을 내려가셨다면 박현우 실장이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다. 시연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만약 은호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자신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당장 경찰에. 아니요. 시연이 박 실장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경찰에는 아직 알리지 마세요. 이건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부 소행이라니요. 설마. 은호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 차를 망가뜨렸고 여자가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다고요. 박현우 실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 역시 사장인 시연만큼이나 사모님인 나채린이 윤태민 상무를 어떻게 부르는지 잘 알고 있었다. 설마 사모님과 윤 상무님이. 말도 안 됩니다, 사장님. 두 분은 사장님과 15년을 함께한.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박 실장. 시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일단 회사로 돌아가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특히 윤 상무에게는 더더욱.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에 가까웠다. 자신을 해치려 한 사람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아내와 파트너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 박 실장. 회사 지하 주차장 CCTV 어젯밤 10시 전후로 전부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를 막아선 그 아이 이은호를 찾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찾으시려고요? 할머니가 이 건물에서 야간 청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청소 용역팀 명단을 확인해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후 2시 시연은 사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박 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사장님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 시간대에 사장님 차가 주차된 구역의 영상만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역시 치밀하게 준비했군요. 하지만 다행히 이은호 군의 할머니는 찾았습니다. 지금 휴게실에서 쉬고 계신다고 합니다. 시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당장 그 아이와 할머니를 만나야 했다. 건물 지하에 있는 청소 노동자 휴게실은 좁고 눅눅했다. 시연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극과 극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은호가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은호야. 시연이 다급하게 들어서자 은호와 할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아저씨, 정말 무사하셨네요. 은호가 기뻐하며 달려왔다. 할머니는 오히려 손자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아이고 사장님, 저희 손자가 혹시 큰 실례를. 아닙니다, 어머님. 오히려 은호 덕분에 제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시연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은호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은호야, 아저씨한테 어젯밤에 본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정말 중요해서 그래. 그 두 사람이 아저씨 차 밑에서 뭔가 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이번엔 확실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고처럼 보여야 한다고도 했고요.
지우의 증언은 보안실에 보고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목소리 말고 기억나는 건 없니? 한 사람은 목소리가 좀 높았어요. 여자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태민 오빠라고 불렀어요. 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민 오빠. 윤태민.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은호야. 정말 고맙다. 시연은 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어머님, 은호는 지금 어디서 지냅니까? 저희야. 근처 작은 원룸에서 지냅니다. 지 아빠는 일찍 세상 뜨고 지 엄마는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어서. 할머니의 말에 시연은 가슴이 아려왔다. 병원이요?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여기서 멀지 않은 시립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군요. 은호야, 아저씨가 잠시 너희 어머님 병원에 좀 다녀와도 될까? 너희에게 꼭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 네. 좋아요. 은호가 해맑게 웃었다. 시연은 박 실장에게 은호와 할머니를 당분간 안전한 곳에서 돌보도록 지시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그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아이의 가족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병원 중환자실은 무겁고 침통한 공기로 가득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은호 어머니의 병실 앞으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다. 시연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환자의 차트를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환자의 이름이 적힌 곳에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환자명 서지수. 그의 낡은 사진첩 속에 그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 속에 살고 있던 이름. 20해 전 현실의 벽 앞에서 놓쳐버렸던 그의 첫사랑. 에이, 이럴 수가. 시연은 유리창 너머의 여자를 다시 자세히 쳐다봤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분명 자신이 사랑했던 그 지수가 맞았다. 간호사님, 혹시 이 환자분, 나이가 38입니다. 1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하셔서 38. 그리고 은호의 나이는 8살. 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자신과 지수가 헤어진 직후였다. 그렇다면 이은호는. 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당장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 기관을 알아봐 주게.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일세.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배신자들을 마주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 그를 휩싸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권시연의 발걸음은 천근의 무게추를 단 것처럼 무거웠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확인한 충격적인 이름 서지수, 그리고 8살이라는 은호의 나이가 맴돌며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자신과 지수가 헤어진 직후에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오늘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박현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나를 좀 만나야겠네. 아주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1시간 뒤 시연은 회사가 아닌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서재에서 박현우 실장을 마주했다. 이곳은 시연 외에는 박 실장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박 실장은 사장의 얼굴이 병원에 가기 전보다 훨씬 더 창백하고 심각해진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사장님, 병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그의 인생을 건 도박의 시작이었다. 박 실장, 자네는 나를 몇 년이나 보좌했지? 올해로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좋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자네와 나 단둘만 알아야 하네. 만약 이 내용이 한 글자라도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나뿐만 아니라 자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아이와 할머니까지 모두 위험해지네. 박 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사장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시든 말씀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브레이크 절단 사건, 은호의 증언, 태민 오빠라는 호칭, 그리고 방금 병원에서 확인한 은호 어머니의 정체. 그 아이, 이은호의 어머니는 서지수라는 여성이었네. 나와 대학 시절 아주 깊은 관계였던 사람이야. 박 실장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이은호 군은 혹시 아직 확신할 순 없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 내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사장님, 이건 그래. 내 아내 나채린과 내 15년 지기 파트너 윤태민이 내 목숨을 노렸네. 그리고 내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그것을 목격했고 오늘 내 생명을 구했어. 이보다 더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 있을까? 박 실장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시연이 얼마나 정직하고 치열하게 회사를 일구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 짐승만도 못한 자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안 되네. 시연이 박 실장의 말을 잘랐다. 경찰을 믿을 수 없어. 그들이 어디까지 손을 썼을지 모르네. 감시 카메라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어. 이건 아마추어의 소행이 아니야. 나채린과 윤태민 두 사람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일이네.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그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것이고 유일한 목격자인 은호는 표적이 될 걸세.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네. 그들보다 더 빠르고 더 은밀하게. 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박 실장,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것을 처리해주게. 첫째, 국내 최고 수준의 사설 탐정팀을 고용하게. 전직 특수 요원 출신이나 국가정보기관 출신이면 더 좋겠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들의 임무는 나채린과 윤태민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걸세. 최근 몇 달간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사적인 만남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네. 이은호와 그 할머니를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아끼는 별장이 도시 외곽 깊은 곳에 하나 있네. 그곳으로 두 사람을 모시게. 그리고 최고 수준의 경호 인력을 붙이게. 24시간 밀착 경호해야 해. 은호는 지금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자 내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두 분께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게.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그리고 은호가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걱정할 테니 할머니와 매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준비해주게. 하지만 그들의 위치는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되네. 셋째, 서지수 씨가 입원한 병실을 즉시 옮기게.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VIP 병동으로. 그리고 이 병원 이사장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네. 서지수 씨의 진료 기록과 상태는 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열람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은호의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아주 조심스럽게 확보해서 내가 처음에 말했던 그 유전자 검사기관에 보내주게. 이건 역시 극비리에 진행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현우 실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사장에 대한 깊은 신뢰와 두 배신자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박 실장은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은호와 할머니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호의에 당황했지만 사장님의 목숨을 구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안한 곳에서 쉬시는 것이 사장님을 돕는 일입니다. 라는 박 실장의 정중한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최고급 차량에 올라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을 달려 숨겨진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권시연은 지옥과도 같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아내 나채린이 초조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여보, 이제 와요? 세상에 전화도 안 받고. 나 정말 걱정했어요. 나채린이 달려와 시연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기인지 아니면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불안감인지 시연은 구분할 수 없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박 실장님이 그냥 차에 작은 결함이 생겨서 다른 차를 타고 계약에 가셨다고만 하던데. 정말 괜찮은 거죠? 시연은 그런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이 여자의 얼굴이 이토록 낯설고 혐오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 속이 메스꺼웠다. 별일 아니었어. 시연은 애써 감정을 누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운이 좋았지. 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차장에서 웬 아이 하나가 갑자기 뛰어들더군. 차에 타지 말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기분이 찜찜해서 영업팀 차를 타고 갔지. 시연은 나채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브레이크 라인이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다더군. 제조상의 결함인지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행인지. 하마터면 오늘 당신 과부가 될 뻔했어. 그 순간 나채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세차게 흔들렸다.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 그래. 내일 정밀 검사를 맡겨볼 생각이야. 제조 결함이라면 거액의 소송을 걸어야지. 시연은 일부러 제조 결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자신은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였다. 나채리는 금방 표정을 수습했다. 그녀는 다시 시연의 품에 파고들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세상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 차를 탔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시연은 그녀의 심장이 안도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그 아이는요? 당신을 구해준 그 아이는요? 당장 찾아서 큰 상을 내려야 해요. 나채린이 다급하게 물었다. 유일한 목격자를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몰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가라고 했어. 아마 근처에 사는 아이겠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황이 없었어. 시연은 거짓말을 했다. 나채리는 미간을 살짝 좁혔다가 이내 폈다. 그래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푹 쉬어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걸로 저녁 준비할게요. 나채린이 주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시연은 그녀가 서둘러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마도 윤태민일 터였다. 그가 살아남았어. 하지만 우릴 의심하진 않아.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그 아이는 놓친 것 같아. 시연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오늘따라 지옥도처럼 일렁였다. 그는 박현우 실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하게. 그리고 절대 들켜서는 안 되네.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야. 박 실장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다. 은호 군과 할머님 안전가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샘플도 확보했습니다. 병원 이전 조치도 완료되었습니다. 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공허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어쩌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지키고 자신의 첫사랑이 누워있는 병실을 지키면 가장 추악한 배신자들을 심판해야 하는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다음 날부터 권시연은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운 좋게 살아남아 오히려 일에 더 매진하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윤태민은 아침 일찍 사장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시연아, 괜찮은 거냐? 어제 박 실장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다. 세상에,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윤태민이 시연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으며 말했다. 15년간 동고동락한 친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진실된 표정이었다. 시연은 속으로 치미는 구역질을 참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정말 천운이었지. 웬 꼬마 녀석 하나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꼬마 녀석이라니? 윤태민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나채린에게 이미 들었을 터였다. 그래, 주차장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차를 타지 말라더군.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영 기분이 찜찜해서 말이야. 자네도 알지 않나, 내 직감. 허허. 자네 그 예리한 직감 덕분에 목숨을 구했군. 그래, 그 꼬마는 찾았나? 우리 회사 차원에서 크게 보답이라도 해야지. 아니, 정신이 없어서 그냥 보냈네. 다시 찾아보려 해도 영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시연은 일부러 태연하게 서류를 뒤적였다. 윤태민은 잠시 시연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눈은 시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지 가늠하고 있었다. 그래. 그나저나 어젯밤에 내가 직접 보안실에 지시해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봤는데 하필 그날 밤 그 구역 전체가 시스템 오류로 녹화가 안 되었더군. 이런 끔찍한 타이밍이 있나. 내가 보안업체 당장 교체하라고 지시했네. 자네 안전이 최우선이지. 윤태민이 마치 큰 배려라도 하는 듯 말했다.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려던 참이었어. 당분간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어. 그래야지. 아, 그리고 말이야. 윤태민이 본론을 꺼냈다. 어젯밤에 자네 아내 채린 씨가 거의 실신할 뻔했어. 자네가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 셋이 조촐하게 식사라도 하는 게 어떻겠나? 자네가 무사히 돌아온 걸 축하하고 액땜했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아주 조용하고 좋은 곳으로 예약해두겠네. 이것이 그들의 본심이었다.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한 후 목표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혹시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직접 떠보기 위한 자리였다. 좋은 생각이야. 안 그래도 어제 채린이한테 좀 미안했네. 오늘 저녁 좋지. 자네가 예약하게. 시연은 완벽하게 미끼를 물었다. 그날 오후 박현우 실장이 비밀리에 시연의 개인 서재를 다시 찾았다. 그가 내민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였다. 사장님 고용한 탐정팀의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아직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상대로입니다. 시연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간단한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나채린 여사님과 윤태민 상무는 지난 석 달간 일주일에 평균 서너 차례 이상 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로 회사 근처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이용했습니다. 이 호텔은 윤태민 상무가 법인카드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결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박 실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나채린 여사님께서 약 2달 전 사장님 명의의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본인 나채린 여사로 되어 있으며 총 보험금 수령액은 사장님 사망 시 저희 회사 1년치 매출액과 맞먹는 거액입니다. 시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돈 그리고 불륜.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했다. 알겠네. 이 자료들 잘 보관하게.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팔 때까지 기다릴 걸세. 사장님, 오늘 저녁 약속.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자들과 한 식탁에 앉으신다니. 괜찮네. 독사를 잡으려면 독사굴에 들어가야지. 그들이 오늘 나를 어떻게 떠보려는지 아주 궁금하군. 저녁 7시 시연은 윤태민이 예약한 최고급 한정식 식당의 개인실에 도착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검은고 소리가 흐르고 있었고 나채린과 윤태민이 이미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왔어요. 나채린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화사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었다.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끔찍한 사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시연을 소름 끼치게 했다. 시연아, 어서 앉게. 오늘은 다 잊고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마시자고. 윤태민이 값비싼 술을 따르며 말했다. 최고급 요리들이 차례로 들어왔지만 시연에게는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나채린이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어떻게 그런 직감이 들었어요? 갑자기 다른 차를 타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글쎄, 그 아이 때문인가? 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 아이가 하도 절박하게 소리를 질러서 그냥 왠지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정말 평소답지 않은 행동이었지. 그 아이. 정말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우리 회사의 은인인데. 나채린이 집요하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목격자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됐네. 박 실장 시켜서 주변을 수소문해 봤는데 도통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아마 겁을 먹고 어디로 숨어버린 모양이야.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시연의 대답에 나채린과 윤태민이 미묘하게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나저나 시연아. 윤태민이 화제를 돌렸다. 자네 차 그거 감식 결과는 나왔나? 제조사 결함이 확실한 건가? 아직. 정밀 검사에 들어갔어.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해. 그렇게 완벽하게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된다는 게 혹시 나한테 원한을 품은 사람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시연이 일부러 불안한 듯 중얼거렸다. 두 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다. 에이, 무슨 소리야. 윤태민이 과장되게 손사래를 쳤다. 자네처럼 깨끗하게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감시 카메라도 먹통이었다니 이건 그냥 불운이 겹친 거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게. 우리가 있잖나. 그래요, 여보. 태민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당신 곁에 있는데 누가 감히 당신을 해치겠어요. 너무 걱정 마요. 나채린이 시연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 차가운 감촉에 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완벽하게 시연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었다. 자신들은 시연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며 이번 일은 그저 끔찍한 불운일 뿐이라고. 시연이 자신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했다. 그래. 자네들 말이 맞겠지. 내가 요즘 너무 예민했나 보군. 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들었다.
그래, 다 잊자고. 나의 무사기환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내 아내와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하여. 건배. 건배. 세 개의 잔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맑은 소리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시연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체리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다. 윤태민은 그런 체린을 바래다 주겠다며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떠났다. 그들은 아마 오늘 밤 자신들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시연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음을 자축할 터였다. 시연은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곧장 박현우 실장이 대기하고 있는 비밀 서재로 향했다. 사장님. 그들이 날 떠봤네. 그리고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어. 자신들의 증거는 완벽하게 인멸되었고 나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을 걸세.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다시 움직일 걸세.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으니 두 번째 계획을 세우겠지. 탐정팀에게 전하게. 호텔 방, 그들의 차, 사무실. 어디든 상관없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네. 그들의 입으로 직접 범행을 자백하는 증거를 잡아야 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사장님. 해야 하네. 그리고 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알겠네. 내일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우리의 다음 계획을 정하겠네. 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면을 쓴 자들과의 저녁 식사는 끝났다.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시연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침착하게 사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박현우 실장에게서 올 연락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확히 11시 개인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박 실장이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쪽으로 가지. 자네 사무실에서 보세. 시연은 일부러 태연하게 자리를 떴다. 박현우 실장의 사무실은 사장실과 가장 먼 건물 구석에 있었다. 시연은 사무실 문을 직접 잠갔다. 박 실장은 말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봉투를 시연에게 내밀었다. 봉투에는 그 어떤 기관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복잡한 수치들이 나열된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그의 눈을 사로잡은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상기 대상자들 간의 북의 친자 관계 성립 확률은 99.99%로 확인됨.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시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이은호.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작은 아이. 서지수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다. 20해 전 자신이 현실의 벽 앞에서 비겁하게 놓아버렸던 그 사랑의 결실이었다. 지수는 그 사실을 숨긴 채 홀로 아이를 낳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던 것이다. 차가운 분노가 먼저 치밀었다. 나체린과 윤태민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분노였다. 자신이 성공에 눈이 멀어 달려오는 동안 지수와 자신의 아이는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사장님. 박 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 고여있던 혼란은 사라지고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 실장. 네, 사장님. 어젯밤 탐정팀은 성공했나? 네. 윤태민 상무의 차와 호텔 스위트룸에 어젯밤 그들이 저녁 식사 후 만나는 동안 성공적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그때 박 실장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장님 방금 탐정팀에게서 긴급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호텔 방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이 노트북을 열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나채린과 윤태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젯밤 그 인간 표정 봤어? 자기가 운 좋게 살아난 줄 알던데. 정말 바보 같지 않아? 나채린의 교태 섞인 목소리였다. 방심하긴 일러. 그 꼬마가 문제야. 어쨌든 그놈이 우리 얼굴을 봤을지도 몰라. 윤태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걱정 마. 내가 사람을 시켜서 그 건물 청소부 명단을 다 뒤졌어. 그날 야간 근무했던 할머니가 손자랑 같이 산다는 걸 알아냈어. 이름이 이은호랬나. 지금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한데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들이 벌써 은호의 신원을 파악한 것이다. 찾으면? 찾아서 어떡할 건데? 어떡하긴. 목격자는 사라져야지. 이번에는 사고가 아니라 실종이 좋겠어. 어린아이가 길을 잃는 건 흔한 일이잖아. 태민 오빠. 무서워. 무섭긴. 이 고비만 넘기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거야. 그리고 그 멍청한 권시현. 윤태민의 목소리에 경멸이 가득했다. 브레이크가 실패했으니 플랜 B로 가야지. 플랜 B. 내가 지난 몇 달간 뭘 준비했겠어. 해외에 유령 회사를 만들고 권시현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여러 개 터놨어. 회사 자금을 그쪽으로 조금씩 빼돌리는 중이야. 증거는 완벽해.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권시현의 횡령 및 배임. 그 인간은 완벽하게 무너질 거야. 감옥에 갇힌 놈 하나 처리하는 건 밖에서 사고 내는 것보다 훨씬 쉽지. 시연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해치려 하고 있었다. 개자식들. 시연의 입에서 얼음 같은 욕설이 흘러나왔다. 사장님, 이은호 군이 위험합니다. 박 실장. 당장. 시연이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섰다. 은호가 있는 안전가옥, 지금 당장 옮기게. 아무도 모르는 제3의 장소로. 경호 인력도 2배로 늘려. 내 허락 없이는 할머니조차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게. 그들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몰라.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원본은 즉시 나에게 넘기고 모든 사본을 삭제하게. 이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박 실장이 다급하게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시연은 홀로 남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99.99%의 진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이었다. 그날 오후 시연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수가 옮겨진 VIP 병동을 찾았다. 철저한 보안 속에 그는 지수의 병실로 들어섰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유리창 너머가 아닌 그녀의 곁에 앉았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지수의 얼굴은 20해 전 그가 기억하는 맑은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너무나도 차가웠다. 지수야. 나야. 시연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우리 아들 만났어. 은호. 우리 아들 이름이 은호 맞지? 정말 멋진 아이로 자랐더구나. 그 아이가 오늘 나를 살렸어. 내가 보낸 천사처럼 나를 구했어.
시연은 지수의 차가운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너를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아들까지 고생하게 만들고. 나는 성공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 그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오열했다. 지수야, 약속할게. 내가 반드시 일어나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 은호,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게. 너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나를 배신한 그자들. 내가 전부 내 손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 제발 돌아와 줘. 시연이 간절하게 속삭였을 때 그의 손등 위로 따뜻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시연의 눈물이 아니었다. 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감겨있던 지수의 눈꼬리에서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생리적 반사작용인지 아니면 정말 그의 말을 들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병실을 나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박현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계획을 변경해야겠네. 네.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이 날 횡령으로 무너뜨리려 한다고 했지. 좋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우리가 그대로 역으로 이용할 걸세.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들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금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증거를 만들면 되네. 하지만 그들은 조심할 겁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들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어. 그 오만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될 걸세.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들이 파놓은 무덤에 그들을 밀어넣을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야. 그들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하네. 시연은 전화를 끊고 어두워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태민아, 체리나, 너희가 게임을 시작했더군. 하지만 끝내는 건 내가 될 거다. 권시연은 병실을 나와 차가운 복도에 섰다. 서지수의 눈에서 흐른 한 줄기 눈물. 그것이 의학적인 반응이든 감정의 표현이든 상관없었다. 그에게는 이미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박현우 실장에게 연락해 자신의 비밀 서재로 다시 불렀다. 이번에 모인 두 사람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전이 충격과 혼란, 방어였다면 지금은 차가운 분노와 정교한 공격 계획만이 존재했다. 박 실장, 유전자 검사 결과 이은호는 내 아들이 맞네. 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박현우 실장은 애써 놀라움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둘 다 필요 없네.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야. 그들이 은호의 신원을 파악했어. 청소부 명단을 뒤졌더군. 내가 은호와 할머니를 옮긴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네. 정말 끔찍한 자들입니다. 아이까지 해치려 하다니.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비란 없네. 그들이 나를 횡령범으로 만들려 한다고 했지. 아주 좋아. 그 무대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걸세. 시연이 서재의 거대한 지도 앞에 섰다. 실제 지도가 아니라 그의 사업 네트워크와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힌 도표였다. 윤태민은 수년에 걸쳐 내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고 유령 회사를 설립했네. 그곳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나에게 덮어씌우려 했겠지. 그는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할 걸세.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해외 조세 피난처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입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필요하네. 전문가라 하시면 국내 최고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림자를 찾아야 하네. 금융 보안 전문가, 화이트의 태커, 그들의 더러운 돈줄을 역으로 추적하고 그 돈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 윤태민이 나를 겨냥해 쏜 총알의 방향을 틀어 정확히 자신의 심장을 쏘게 만들어야 하네. 시연의 눈이 번뜩였다. 몇 년 전 우리 회사 시스템이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지. 그때 내가 막대한 돈을 주고 고용했던 보안팀, 그 팀의 리더를 기억하나? 스스로를 섀도우라고 부르던 친구. 기억합니다. 업계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를 찾아. 돈은 그가 부르는 대로 주겠네. 단 조건이 있어. 완벽한 비밀 보장. 그리고 윤태민이 만들어 놓은 모든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의 흐름을 장악해야 하네. 그가 내 이름으로 훔친 돈이 결국 윤태민과 나체린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도록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내야 해.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들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하네. 그들은 내가 횡령했다는 거짓 증거를 이사회에 제출하겠지. 하지만 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범인이라는 진짜 증거를 제출할 걸세. 그들의 녹음 파일과 함께. 박현우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쇄도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며칠 후 박 실장은 시연에게 보고했다. 쇄도우와 접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고는 흥미로운 작업이라며 수락했습니다. 그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박 실장이 내민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즉시 지급하게. 그리고 그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전하게. 일주일 뒤 윤태민이 이사회를 소집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테니까. 시연의 플랜 C가 가동되는 동안 윤태민과 나체린 역시 바쁘게 움직였다. 탐정팀의 보고는 실시간으로 시연에게 전달되었다. 윤태민은 뒷세계의 흥신소를 동원해 이은호와 할머니의 행방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다. 그들의 손길은 시연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깊숙했다. 사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 실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윤태민이 고용한 자들이 우리가 은호군을 처음 모셨던 그 안전가옥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늦게 두 분을 옮겼더라도. 시연은 눈을 감았다. 분노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 흥신소 어디 소속이지? 그들 역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걸세. 쇄도우가 그들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그들이 가진 모든 불법 정보를 다른 경쟁 조직에 흘리는 중입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은호군을 찾을 여력은 없을 겁니다. 좋아. 계속 감시하게. 시연은 자신의 역할을 계속했다. 그는 회사에서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대표의 모습을 연기했다. 윤상무. 아무래도 이상해. 그날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어. 누가 날 노리는 것 같단 말이야. 그는 일부러 윤태민의 사무실에서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시연아, 진정하게. 자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냥 끔찍한 사고였을 뿐이야. 아니야. 보안팀을 전부 교체해. 당장. 내 차, 내 집, 내 사무실. 전부 다. 누가 도청장치라도 설치했는지 다 확인해 보라고. 시연의 히스테릭한 반응에 윤태민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시연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사회에서 횡령범으로 모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터였다.
그날 밤 시연은 박현우 실장을 통해 새로운 안전가옥에 머무는 은호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은호 군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님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박 실장이 사진 한 장을 전송했다. 삐뚤빼뚤한 그림이었다. 커다란 집이 있었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휠체어를 탄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아주 키가 큰 아저씨. 시연이었다. 그림 밑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시연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결심은 이제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는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이자 사랑이 되었다. 그는 이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야 했다. 시간은 윤태민과 권시연 양쪽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갔지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윤태민은 권시연을 무너뜨릴 마지막 증거를 조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쇄도우의 존재를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이 구축한 유령회사 네트워크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는 며칠 뒤 열릴 긴급 이사회를 손꼽아 기다렸다. 나채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시연이 그날의 충격으로 예민해져 있다고만 생각했다. 남편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 판단력이 흐려진 지금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적기라고 여겼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은 나채린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 사장님, 탐정팀 보고입니다. 나채린 여사님이 오늘 오후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공동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친정어머니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박현우 실장의 보고에 시연은 차갑게 웃었다. 윤태민조차 믿지 못하기 시작한 게지. 혹은 성공한 뒤에 윤태민마저 배신할 준비를 하거나. 어느 쪽이든 좋아.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할수록 무너뜨리기는 더 쉬워지니까. 그 계좌 내역 빠짐없이 증거로 확보하게. 나채리는 시연이 완벽하게 속았다고 확신했지만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만의 비상금을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탐욕이 만들어낸 첫 번째 실수였다. 두 번째 균열은 쇄도우의 작업에서 비롯되었다. 사장님, 쇄도우의 보고입니다.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박현우 실장이 극도의 보안이 걸린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이것이 윤태민이 설계한 자금 흐름입니다.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사장님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가 최종적으로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 금고에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사회를 위해 만든 서류상 증거입니다. 박 실장이 키를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다. 이것은 쇄도우가 수정한 진짜 자금 흐름입니다. 사장님의 차명 계좌로 들어간 돈은 그 즉시 더 복잡한 경로를 거쳐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 윤태민과 나채린 여사님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윤태민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바로 그 순간 마지막 송금이 완료될 것입니다. 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완벽하군. 윤태민은 내가 훔친 돈이 유령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그 돈이 실제로는 윤태민과 나채린의 주머니 속에 들어간 내역을 보여줄 걸세. 판사 앞에서도 변명하지 못할 증거지. 한편 시연은 자신의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일부러 늦게 펜트하우스에 들어갔다. 나채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에는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차려져 있었다. 여보, 늦었네요. 회사 일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그 브레이크 건 결국 제조사 결함이 아니라는군.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게 확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야. 시연이 폭탄을 던졌다. 나채린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경찰이요? 하지만 CCTV도 없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겠어요? 모르지.
하지만 뭐라도 해야지 않겠어? 당신은 무섭지도 않아? 이 집에 내 주변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시연이 나체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체린은 시선을 피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범인을 잡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당신 안정이 먼저예요. 그리고 태민 오빠가 그러던데 곧 이사회가 열린다고요? 재무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서요. 나체린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시연을 떠보려는 속셈이었다. 아, 그건 윤 상무가 뭘 잘못 본 게 틀림없어. 내 재무는 내가 관리해. 아무 문제 없어. 아마 그 친구가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봐. 이사회는 그냥 요식행위로 끝날 걸세. 걱정하지 마. 시연은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대표를 연기했다. 나체리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시연이 횡령의 증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피곤할 텐데 이 와인 한잔하고 푹 쉬어요. 그날 밤 시연은 서재에서 잠들었다. 그는 나체린과 같은 침대를 쓸 수 없었다. 그는 박현우 실장에게 받은 태블릿을 열었다. 서지수가 있는 VIP 병실과 연결된 라이브 영상이었다. 그는 몇 시간이고 잠든 지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시연은 병원을 찾았다. 환자분의 상태는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의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뇌파가 아주 미약하지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권 대표님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계속 들려드렸는데 그때마다 생체 신호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시연은 지수의 병실로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나왔어. 듣고 있는 거 알아. 조금만 더 힘을 내. 은호가. 우리 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당신과 은호를 위한 세상을 만들게. 약속할게. 시연이 말하는 동안 지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움찔했다. 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병원에서 나온 시연에게 박현우 실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 방금 윤태민 상무가 공식적으로 긴급 이사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날짜는 사흘 뒤입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권시연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긴급 보고입니다. 시연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드디어 무대가 준비되었군. 박 실장, 우리도 관객들에게 나눠줄 대본을 준비해야지. 윤태민이 스스로 정한 심판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권시연의 회사 내부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층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었다. 윤태민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지난밤 아무도 없는 권시연의 사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시연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교체한 보안 시스템은 이미 윤태민이 매수한 내부 직원에 의해 무력화된 상태였다. 그는 시연의 개인 컴퓨터에 자신이 조작한 마지막 결정적 증거를 심어두었다. 권시연의 서명이 들어간 것처럼 위조된 유령 회사로의 자금 이체 지시서였다. 완벽해. 윤태민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나체린에게 전화했다. 체린아. 모든 준비가 끝났어. 내일 이 시간쯤이면 권시연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거야. 그리고 회사는 내 것이 되겠지. 정말 잘 됐어요, 태민 오빠. 우리 그럼 바로 떠나는 거죠? 당신이 약속한 그 남쪽의 섬으로. 물론이지.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공항으로 갈 거야. 표도 준비해뒀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이야.
두 사람의 이 대화는 그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곳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바로 시연의 비밀 서재였다. 방금 녹음된 파일입니다, 사장님. 자신들의 입으로 도주 계획까지 자백했습니다. 박현우 실장이 파일을 시연에게 넘겼다. 시연은 말없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탐욕이 가득했다. 박 실장, 내일 이사회를 위한 우리의 발표 자료는 준비되었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박현우 실장이 노트북을 열었다. 그것은 윤태민이 준비한 그 어떤 자료보다도 치밀하고 압도적인 진실의 집약체였다. 시연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이 모든 자료는 이사회 시작 정각에 모든 이사진의 개인 태블릿으로 동시 전송되도록 설정해 두었네. 또한 언론사 몇 군데에도 연락을 취해 두었어. 이사회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긴급 속보가 터질 걸세. 언론사라니요, 사장님? 윤태민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지. 나는 그들이 다시는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걸세. 그들은 법의 심판과 사회의 심판, 두 가지 모두를 받게 될 거야. 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날 오후 시연은 모든 경호 인력을 동원해 극비리에 움직였다. 그는 은호가 머무는 두 번째 안전가옥을 찾았다. 내일의 결전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이유를 직접 눈에 담아야 했다. 그는 방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혹시라도 자신이 노출되어 은호의 위치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였다. 그는 차 안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은호를 바라보았다. 1년 전 병원에서 죽어가는 엄마를 보며 울먹이던 아이는 없었다. 안전한 환경과 충분한 영양,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아이는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다. 햇살 아래에서 웃는 아이의 모습이 20해 전 사진 속의 지수와 그리고 젊은 날의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은호야. 시연이 차창에 손을 대며 낮게 속삭였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일 아빠가 모든 것을 되찾고 널 데리러 올게.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 시연은 차를 돌렸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밤, 도시에서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는 기묘한 평화에 휩싸여 있었다. 나체리는 마지막 만찬이라도 되는 듯 값비싼 와인과 요리를 준비했다. 여보, 내일 이사회. 많이 힘들 거예요. 태민 오빠가 그러는데 상황이 당신에게 많이 불리할 수도 있대요. 나체린이 연민 가득한 표정으로 시연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까지 그를 안심시키려는 연기였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 편인 거 알죠?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난 당신을 기다릴게요. 시연은 그런 나체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그래. 내일은 정말 힘든 날이 되겠지. 시연이 미소를 지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아주 긴 하루가 될 거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때가 왔으니까. 정리라니요? 그동안 얽혀있던 모든 복잡한 일들 말이야. 내일이면 다 끝날 걸세. 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나체리는 그의 미소에서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 불안감을 지워버렸다. 시연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액자를 바라보았다. 하나는 20해 전 서지수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다른 하나는 박현우 실장이 몰래 찍어다 준 정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은호의 사진이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 두 사진 사이에 놓았다. 내일이면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밤은 이토록 고요하고도 잔인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도시가 분주한 아침을 맞는 동안
권시연은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에서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의 갑옷이 아닌 냉철한 심판관의 예복을 입고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흰색 셔츠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짙은 감색 정장, 그리고 굳게 맨 넥타이는 그의 결의를 상징하는 듯 했다. 나체리는 그런 그를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그녀 역시 가장 값비싼 옷으로 치장했지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밑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보, 오늘 정말 괜찮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걱정이 가득했다. 그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날인데 괜찮고 말고. 시연이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든 난 당신을 믿어요. 나체린이 그의 등 뒤에서 가볍게 그를 안았다. 시연은 그 차가운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 냉소했다. 고맙군. 당신의 그 믿음이 오늘 아주 큰 힘이 될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집을 나섰다. 같은 시각 윤태민은 자신의 차 안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미 회사에 도착해 있었다. 로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에게 그는 평소보다 더 인자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보였다. 마치 자신이 이미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이사회가 열릴 최상층 회의실로 향하며 자신의 완벽한 플랜 B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모든 증거는 권시연을 향해 있었고 이 사진은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관리해온 인물들이었다. 반격의 여지 따위는 없었다. 오전 10시 정각.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회의실을 짓눌렀다. 거대하고 육중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12명의 이사진이 이미 착석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회사의 창립자인 권시연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이것은 회사 전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윤태민은 상석 바로 옆 사실상 회의를 주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근엄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권시연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상석을 향해 걸어가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 마치 참관인이라도 되는 듯한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옆에는 박현우 실장이 두꺼운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묵묵히 서 있었다. 이 사진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윤태민이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깼다. 모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부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윤태민이 일어서서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15년지기 친구이자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권시연 대표의 참담한 비위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회사의 자금 흐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추적한 결과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태민이 준비한 발표 자료를 거대한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숫자, 그리고 해외에 설립된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나타났다. 권시연 대표는 지난 1년간 자신의 개인적인 차명 계좌를 통해 회사의 공금을 무단으로 횡령해왔습니다. 그 금액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것은 권 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자금 이체 지시서입니다. 제가 어젯밤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 직접 확보한 자료입니다. 윤태민이 위조된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완벽하게 조작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 사진들은 이제 권시연을 노골적인 경멸과 분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권 대표,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비난이 쏟아졌다. 윤태민은 애써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진정시켰다. 저 역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현 대표이사 권시연의 즉각적인 해임과 사법당국에 그를 고발할 것을 정식으로 안건에 붙입니다. 윤태민은 모든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경멸 어린 눈으로 테이블 끝에 앉은 시연을 바라보았다. 모든 시선이 시연에게로 향했다. 시연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앞에 놓인 물컵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여유로운 태도에 윤태민은 미간을 좁혔다. 다 하셨습니까, 윤상무? 시연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를 만큼 차갑고 낮았다. 할 말 없으십니까, 권 대표?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증거라. 시연이 희미하게 웃었다. 참으로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지난 몇 달간 밤잠을 설쳤겠군요. 무슨 뜻입니까? 박 실장. 시연이 신호를 보냈다. 박현우 실장이 조용히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윤태민이 띄워놓았던 증거 자료가 사라지고 검은 화면이 나타났다. 윤 상무의 발표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 먼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박현우 실장이 키를 눌렀다. 회의실의 최고급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엔 확실해야 해. 브레이크 라인을 완전히 끊어버려. 사고처럼 보여야 하니까 조심해서. 회의실의 공기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 사진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다. 윤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에이, 이게 무슨... 제 차의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하라고 모의하는 목소리입니다. 시연이 차갑게 말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흥신소의 보고서와 겁에 질린 은호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유일한 목격자였던 8살 아이를 찾아 처리하라고 지시한 증거입니다.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 권시연, 내가 날 모함하는 거야. 윤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모함이라. 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 상무 말이 한 가지는 맞습니다. 이 회사에서 횡령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제가 아닙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쇄도우가 작성한 진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윤 상무가 보여준 자료는 범행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만든 가짜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화면에는 시연의 차명 계좌로 들어온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개의 계좌를 거쳐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 입금되는 계좌번호가 나타났다. 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시연이 윤태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윤태민과 나채린의 여권 사본과 함께 그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 내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이 사진들이 경악했다. 그들의 동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나채린이 가입한 거액의 생명보험증서. 두 사람이 호텔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나채린이 몰래 빼돌린 비자금 내역까지.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저건... 윤태민은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윤태민 씨, 당신이 마지막으로 심어둔 위조 지시서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당신의 컴퓨터에 있던 원본 파일과 당신이 고용한 흥신소의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네. 내가 감히 나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박현우 실장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두 분이 어젯밤 자신들의 범행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나눈 대화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 이 시간쯤이면 권시연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거야. 회사는 내 것이 되겠지. 우리. 그럼 바로 떠나는 거죠? 공항으로 갈 거야. 완벽한 자백이었다. 윤태민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스크린을 향해 집어 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출입문을 향해 달려갔다. 이게 자식, 내가 너를. 하지만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도주로가 아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윤태민 씨. 살인 미수, 업무상 횡령, 증거 위조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라고. 권시연. 내가 감히. 윤태민은 짐승처럼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 같은 시각 회의실 밖 로비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나채린에게도 수사관들이 다가갔다. 나채린 씨. 살인 미수 및 횡령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여보. 나채린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공포에 질린 본 모습이 드러났다. 시연은 회의실 문 앞까지 걸어나갔다.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던 윤태민과 나채린이 그와 마주쳤다. 권시연. 윤태민이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부르짖었다. 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얼음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배신했던 두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두 사람의 비명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회의실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남았다. 이 사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거대한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연은 돌아서서 이 사진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회사는 오늘부로 정상화될 것입니다. 박 실장, 뒷정리를 부탁하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혼란에 빠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시연은 아무도 없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가 아닌 건물의 가장 꼭대기, 그가 처음 등장했던 옥상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아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20해 전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했던 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현우 실장에게 전화했다. 박 실장. 끝났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제 내 아들을 데리러 가야겠네. 그리고 지수에게도 전해주게. 내가 지금 간다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